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설 명절 관련 뉴스와 함께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와 폭설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 1번지와 뉴스센터 13, 오후 5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출국 전부터 경제 외교를 강조했는데 UAE로부터 약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순방 역대 최대 성과라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 성과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1월 23일 오후 4시 뉴스 1번지에서 그 이유를 짚었습니다. 앵커는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의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는 이번 순방이 37조 원 규모의 외자 투자를 성공시켰음에도 리얼미터를 보면 여론 추세가 1월 첫째 주 40.9%에서 둘째 주 39.3%, 셋째 주 38.7%로 계속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도가 40% 중반 정도가 나와야지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3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는 일각에서 UAE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나 나경원 전 의원과의 갈등 등을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는 외교 성과가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로 이란과의 외교 갈등 문제도 있겠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지지율이 국내 정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UAE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다는 것은 표피적인 해석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보수층에서 4.6%포인트, 특히 지역에서 9.1%포인트, 60대에서 1.0%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진 점을 짚었습니다. 이들은 정통 보수를 상징하는 계층인데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특히 정통 보수 인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바라보는 보수층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등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는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개혁으로 연금, 교육, 노동을 주장했고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여야 갈등을 풀어나가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3대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이 야당과의 협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고 핵 선제 공격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무조건 북한과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9.19 합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치밀하게 대비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시켜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3대 개혁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와 별도로 규제개혁 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축도 있지만 규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축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마련하고 이 규제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순방은 경제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했는데요. UAE에서 약 37조 원 투자 유치와 함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이란과의 외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순방 성과를,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안보와 외교 논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순방이 끝나면 득과 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란과의 해결되지 않은 외교 문제, UAE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문제, 국내 다양한 현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가 이번 순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첫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물가에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밝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 1월 19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설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품목을 가리지 않고 오른 물가 탓에 예전 설 대목과는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집계한 4인 가족 기준 올해 설 차례상에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6%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다며 비용 부담 탓에 이전보다 가짓수를 대폭 줄여 간소하게 차례상을 준비하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설 물가 안정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가격이 올라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을 푼다든지 할당 관세 등을 조정해서 수입 물량을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4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설 연휴 각 지역을 돌아다닌 여야가 모두 민생이 어렵다는 민심을 전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국제정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며 후임 정부의 부담을 넘긴 탓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경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생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설 민심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윤 대통령의 순방 말폭탄이었다고 여권을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워야 한다는 주문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생산자 물가는 재작년 대비 8.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었고 곧 대중교통비의 인상까지 예고되어 있어 걱정인데요. 여야가 설 명절 민심은 경제난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결국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내탁 공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파악하고도 이 경제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보다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 보도를 접하게 되는 현실이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TV가 국민들의 민심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추상적인 고 말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묻고 필요하다면 쓴소리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1월 24일 오전 8시 뉴스에서는 오늘 30일부터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지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수단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제외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한두 단계 내려가거나 코로나19의 법적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갈 때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격리 의무 해제 논의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의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의 결정인데 이스라엘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확진자가 증가한 사례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공간들이 남아있어 시청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합뉴스TV가 시청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과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는 내용을 잘 전달하였고 특히 향후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기준을 함께 언급해 준 점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송예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진 학생 이번 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밤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MZ세대를 사로잡은 한국 전통의 맛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 최근 MZ세대에게 트렌디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전통 주전부리인 약과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부서진 파지 약과가 약과 열풍의 선두주자 메뉴라고 합니다. 파지 약과는 재미난 모양과 맛으로 손님들 사이에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찾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파지 약과는 금방 품절되기도 한다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약과 구매를 성공한 사람들은 MZ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약과와 티켓팅의 합성어인 야케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는데요. 약과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단 몇 초 만에 약과 주문이 마감되기 때문에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만큼 약과를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전통 약과의 판매량이 96%가 증가했고 수정과 모나카 등 다른 전통 디저트의 판매량 역시 급증했다고 전합니다. MZ세대가 전통의 맛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과거의 행복을 그리워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 위기마다 복고 열풍이 불었다는데요. 이는 따뜻한 감성이 담긴 옛 추억으로 현실의 고단함을 달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전합니다. 복고 열풍은 새롭게 복고를 즐긴다는 뉴트로부터 시작되며 여러 방면으로 파생되었다는데요. 그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트렌드가 할머니 세대의 맛과 맛을 선호하는 할메니얼이라고 합니다. MZ세대에게 전통적인 디저트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색다르고 새로운 아이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오래된 전통 문화는 오히려 최신식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전통의 맛은 색다른 변화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단팥죽에 이색적인 고명을 더해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퓨전 단팥죽뿐만 아니라 SNS에는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꿀조합 레시피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멋스러운 한옥이 그림같이 펼쳐진 이곳에 MZ세대 손님들이 많이 찾는 한식다과 전문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각 사계절의 제철 재료로 만든 전통 한식 다과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식 다과의 특성상 모든 메뉴를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성이 듬뿍 들어간 특별한 메뉴로 통할 뿐더러 100%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희소성을 큰 가치로 두는 MZ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 전합니다. 전통 음식을 소비하는 것에서 이제 직접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전통주 체험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집에서 직접 빚었고 이를 가양주라고 하는데요. 가양주는 제사와 차례 때 사용하기도 하고 온 가족과 손님들이 모일 때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최근 전통주는 젊은 세대가 큰 관심을 보이며 주류 업계의 유행을 선도하는 개성 있는 술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전통주 출고 금액이 627억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유명인과 젊은 창업자가 합류하며 전통주 시장의 활기가 이어졌다는데요. SNS에서는 전통주 인증이 유행하고 전통주 월간 구독 서비스까지 등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술빚기 수업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전통주 역시 다른 전통 음식과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해지며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 시작해 4차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MZ세대가 주목한 한국 전통의 맛이 한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의 맛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은 긍정적인 신호, 자구책으로서 만들어낸 MZ세대 자신의 구원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고 부모 세대나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나 연결에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내용 잘 봤습니다. 예진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MZ세대의 개성과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며 고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가 폭넓게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송예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문 대통령은 모든 국정 현안을 네, 건물 입구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정보원인데요. 드러냄이 없이 묵묵히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국정원이 톱 기사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인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정부기관이 이제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먼저 국정원이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나선 경위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난 18일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당국에서 민주노총 간부 A씨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해당 압수수색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온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며 지방 조직에 대한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언론에 노출되면서 서둘러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정보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일부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움직임을 보인 것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의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압수수색이 혐의에 비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민주노총 노조원 1명 압색에 경찰 700명이 일대 포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의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도 민주노총의 브리핑을 인용한 국정원 압수수색 잘 짜인 그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압수수색 현장의 스케치와 수사 진행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경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우선 해당 혐의 자체와 국정원의 기존 간첩 수사와의 연계성 등을 주목해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노동개혁의 당위성 부각 등의 정치적 의도와 연결하는 다양한 해석들도 함께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편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건설 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또 단행하기도 했는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포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건설 노조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 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보죠. 네, 경찰의 양대노총 건설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의 바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MBC는 경찰이 건설 노조 간부들이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JTBC는 경찰이 강요 및 공갈 혐의로 입건한 간부 20여 명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경찰이 노동조합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수사의 배경으로 경찰청이 지난 1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 체감 약속 3호로 지정하고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13개 사건의 관계자 126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정부가 건설 노조에 대해 채용 및 원래비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압박을 가해왔고 특히 지난해 겨울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러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선 날 국토부가 건설사 118곳에 노조에 1,686억 원의 원래비와 노조 전임비 등의 지급을 강요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MBC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피의자로 특정된 조합원이 이미 비리 문제로 작년 가을에 제명됐다며 해당 인물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는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건설 현장에서의 원래비 관행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래비는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사, 즉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나 금품으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1960에서 70년대 정도의 관행이 굳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일보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원래비가 문제가 되면 노조 자체에서 징계나 제명하는 등 자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 노조가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수사보다는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네, 이처럼 노동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좀 확대를 하면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본격화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이 같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배경 또 방향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보죠. 네, 정부의 노동개혁은 최근 일련의 압수수색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이번에 연이은 압수수색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조 부패 척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비판 세력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신년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강조된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중 하나입니다. 예. 서울신문은 지난 9일 노동부의 2023년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토대로 노동개혁의 주요 핵심 과제를 보도했는데요.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 감축에 집중됐던 노동개혁 과제에 노조회계 투명성 및 불법 부당 관행을 추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대통령실에서 노동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로 노조 고용세습 철폐를 내세우는 등 노조 부패를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노조 불법행위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주 52시간제의 현행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최대 연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역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겨울에 화물운송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 최우선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예. 노동개혁의 무게추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제도 개편에서 노조 불법행위 부패 척결로 옮겨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는 반면 정치적 타협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입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 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조에 대한 압박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압수수색 이런 반발을 하면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 과정의 쟁점과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들을 놓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정리해 보죠. 네, 노동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의 부활로 한국노총도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갔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한국경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밀고 들어왔다라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실제 혐의에 비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잉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 MBC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좋은 북한에 대한 시민들의 적개심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조동문 명예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예. 세계일보도 혐의 대상자의 개인 활동임에도 민주노총 자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라는 정기호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밝혔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는 이번 압수수색의 근거가 되었던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사가 건설업계협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모은 것이고 관련 근거 역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는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직후 노동절 총걸기와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세계일보는 한국노총도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해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7일 연임에 성공하면서 네. 한국노총을 상시적인 투쟁기구로 전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음을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좀 강대강 국면을 보이면서 노동개혁의 어떤 본질이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언론 보도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텐데요. 끝으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집중해야 될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 이전까지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는 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노조에 대한 압박과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기존의 노동개혁 논의에서 갑작스럽게 돌출된 흐름입니다. 노조 부패가 개혁의 우선순위로 부상한 과정과 노동개혁에서 해당 이슈의 적절한 위상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나올 겨를 없이 일련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슈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언론의 특성상 자칫 노조 부패 척결과 노동개혁의 연관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여유 없이 현상 자체를 전달하기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2월부터 이어진 사건의 주요 맥락과 개별 수사 과정에서의 쟁점 등을 차분하게 짚어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현상의 구체적 사실과 더불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예. 노동개혁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둘러싼 일련의 보도 역시 보다 큰 맥락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